서울 북부의 고요한 언덕 위, 어두운 숲에 둘러싸인 저택 한 채. 이곳은 100억대 자산가 강민호 회장의 은둔처였다. 언론에서는 그를 조용한 제왕이라 불렀다.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낸 일도 드물었다. 그와 관련된 소문들은 대부분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이야기였다. 그러나 단 하나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있었다. 그는 놀라울 만큼 냉철하고 성공한 사내였다는 것.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아내인 윤서진은 여느 때처럼 거실의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민호는 2층 서재에서 늦게까지 재무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문을 긁는 듯한 날카롭고 지속적인 소리. 우르르르릉. 민호는 찝찝한 기분에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경비 시스템에는 침입 기록이 없었다. 단순한 바람이었을까? 아니면 동물? 잠시 후 주방 창문 옆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눈빛은 반짝였고 털은 더럽고 젖어 있었다. 한 마리의 개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길을 잃은 개. 이름도 없고 주인도 없어 보이는 그 개는 한참을 저택 주변을 맴돌더니 결국 문 앞에서 웅크렸다. 이런 날씨에 저 녀석 죽겠네. 서진은 개를 본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민호 씨, 들어오게 할 거예요? 병이라도 옮기면 어쩌죠? 하지만 민호는 무언가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그는 개를 데려와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남은 스테이크를 접시에 담아주었다. 개는 고맙다는 듯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민호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민호의 단골 메뉴, 구운 달걀과 오렌지 주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손놀림은 이상하리만큼 느렸고 뭔가를 감추는 듯한 표정이었다. 걔는 부엌 문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다. 식탁에 앉은 민호는 포크를 들었다. 그 순간 걔가 갑자기 짖으며 식탁 위로 뛰어들었다. 그릇이 쏟아지고 접시가 산산조각 났다. 민호는 놀라 걔를 밀쳐냈고 서진은 경악한 얼굴로 소리쳤다. 미쳤어. 저 미친 개 당장 내보내요. 하지만 민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식탁보에 튄 음식 조각이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쓴 냄새, 약품 같은. 그날 오후 민호는 몰래 그 음식 샘플을 들고 병원 지인에게 분석을 부탁했다. 그리고 돌아온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음식에는 소량의 디곡신 계열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이건 심장 정지 유발 물질입니다. 소량으로도 위험해요.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서재의 문을 잠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곁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 아내 윤서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걔는 조용히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고 민호는 개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넌 도대체 뭘 본 거지?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러나 그 순간 개가 갑자기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복도. 아무도 있어선 안 되는 그 시간에. 민호는 조용히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 지금은 들키면 안 돼. 민호가 눈치챘어. 그 목소리는 분명 아내가 아니었다. 문 너머 희미하게 들려온 낮고 거친 목소리. 지금은 들키면 안 돼. 민호가 눈치챘어. 민호는 얼어붙은 채 손을 거두지 못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서진의 것이 아니었다. 낮고 거칠었고 낯설었다. 그러면서도 무언가 수상하게 익숙한 어조.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걔도 그의 눈치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엎드렸다. 그는 스마트폰의 보안 앱을 열어 저택 내부의 CCTV 기록을 되짚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전 거실 구석에서 누군가가 벽을 열고 나오는 영상을 발견했다. 그림자처럼 어둡고 키가 크며 후드를 쓴 남자. 그는 서진과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민호의 머릿속은 혼란에 휩싸였다. 도대체 저 남자는 누구지? 어떻게 이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서진은 왜? 그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의심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갔다. 그날 밤 민호는 침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개와 함께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다. 개는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문 쪽을 지켜보다가 민호가 한숨을 쉬면 살며시 다가와 고개를 기댔다. 너한테 무슨 이름을 붙여줘야 할까? 민호는 중얼거렸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는 개의 눈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올랐다.
어린 시절 자신이 기르던 개 초코와 너무 닮았다는 걸. 그 개는 민호가 어릴 때 뺑소니 사고에서 구해주고 몇 년을 함께 살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 너 초코라고 하자. 개는 이름을 들은 듯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다시 인기척, 그리고 정원 쪽에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다. 민호는 곧바로 방안불을 끄고 초코와 함께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다. 불빛은 뒷마당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끝에는 누군가가 담을 넘어 들어오고 있었다. 후드, 검은 장갑, 그리고 목에 건 무전기. 그는 저택 내부로 들어오자마자 아무 소리 없이 정문 옆 비밀 통로로 향했다. 민호는 입을 다물고 지켜보다가 몰래 그 뒤를 따랐다. 비밀 통로 안은 어두웠고 벽에는 낡은 설계도가 걸려 있었다. 전기 차단기, 비상 출구, CCTV망까지 연결된 회로도. 민호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내가 만든 적 없는 도면이다. 그 남자는 벽장 안쪽에 철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무전기와 수첩, 다양한 약물 통과 도구, 그리고 그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사진마다 X표가 그려져 있었고 밑에는 날짜와 시간대가 적혀 있었다. 그는 살해 계획표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다. 민호는 숨을 죽였고 초코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거기 누구야? 남자가 몸을 돌리며 총 같은 물체를 꺼냈다. 그 순간 초코가 튀어올라 그의 팔을 물었다. 민호는 바로 옆 철제봉을 들어 남자의 손목을 쳤고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남자는 괴성을 지르며 달아나려 했지만 초코가 놓아주지 않았다. 놔, 이 개새. 민호는 비틀거리며 무전기를 낚아채고 경찰을 호출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의 비명소리가 집 안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다. 민호, 안 돼. 그 사람은. 문이 열렸고 서진이 달려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남자 날 협박했어. 내가 독을 넣지 않으면 너도 나도 죽일 거라고. 하지만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물었다. 그럼 왜 그와 웃으면서 술을 마셨지? 왜 날 속였지? 서진의 눈물이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공포가 사라졌다. 그걸 봤구나. 서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아내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싸늘한 눈빛이었다. 민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초코는 여전히 남자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 민호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서진은 피로 얼룩진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미술관 오프닝 파티. 우연히 부딪힌 것처럼 연출했지만 사실은 다 연극이었어. 왜? 민호의 목소리는 허탈하게 무너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넌 아무 잘못 없어. 단 하나의 죄라면 너무 많은 돈을 가졌다는 것뿐이야. 그녀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난 오래전부터 계획했어. 너 같은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그리고 죽이고 상속받는 거였지. 민호는 말끝을 흐렸다. 어지럽게 뒤엉킨 감정들 속에서 그는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다. 수년간의 결혼 생활,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손끝의 온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숨막히게 다가왔다. 그래도 너랑 같이 살면서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봐? 서진이 조용히 웃었다. 내가 진짜 널 사랑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난 거야. 돌아갈 수 없어.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가 몸을 비틀며 무언가를 꺼냈다. 소형 원격 폭발 장치. 이 집엔 너희 둘을 묻을 수 있는 기초 설계가 이미 끝났어. 경찰? 이미 늦었어. 초코가 다시 그에게 달려들었고 민호는 재빨리 장치를 빼앗아 벽 쪽으로 던졌다. 작은 폭발음과 함께 벽의 일부분이 날아갔고 순간적으로 정전이 일어났다. 침묵. 어둠 속 세 사람과 한 마리 개. 그리고 계단 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철헉. 손전등 불빛 아래 민호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 그의 어머니 민 회장은 의자에 앉은 채 들고 있던 리볼버를 민호에게 던지며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을 지키러 왔다. 어떻게? 여기까지. 넌 나를 멀리했지만 난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네 옆에 있던 그 여자 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어. 서진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도 몰랐던 존재, 숨겨진 어머니의 그림자.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바꿨어. 초코는 민 회장을 향해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건 끝이 아니야. 서진은 다시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바로 그 순간 벽 뒤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검은 복장의 두 남자가 들어왔다. 작전 개시. 방 안은 긴장으로 팽팽히 얼어붙었다. 민호는 어머니 민 회장의 등장에 혼란스러웠고 서진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순간 나타난 검은 복장의 남자 두 명. 그들은 민호에게 총을 겨누었다. 민호 씨,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중하게 말했다. 뭐야, 너희 누구야? 회장님의 사설 경호팀입니다. 민 회장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지시? 민 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나는 너희 같은 놈들 쓴 적 없어. 순간 둘 사이에서 혼란이 퍼졌고 초코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그중 한 남자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진 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너, 이 사람들까지? 서진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래, 이건 단순한 독살극이 아니었어. 이 집, 이 유산,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야? 도대체 왜? 진짜 목적은 너를 무너뜨리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사람들은 네가 가진 돈만 보지,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약한지 몰라. 나도 그랬어. 복수심에 눈이 멀었었지. 복수? 우리 가족을 기억해?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파산시킨 거. 그 일로 우리 집안은 무너졌고 난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잃었어. 그래서 복수를 꿈꿨어. 하지만 이제 와서 묻고 싶어.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 내가 이 개 때문에 변하고 있다는 걸 알면 웃겠지? 모두가 놀란 눈으로 초코를 바라봤다. 그녀는 말없이 민호 옆에 와서 조용히 앉았다. 마치 그가 진짜 주인이라고 증명하듯. 초코가 내 눈을 바꿨어? 민호가 물었다. 처음엔 귀찮았어. 어디서 굴러온 더러운 개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눈,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눈을 보고 알았어. 그 애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 순간 민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진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죠.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민 회장이 권총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금이라도 멈추면 우린 당신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바로 그 순간 초코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얼굴을 핥았다. 작은 용서의 몸짓.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동의 장면이었다. 그리고 검은 복장의 남자들은 망설이다가 하나씩 장비를 내려놓고 조용히 퇴장했다. 봄비가 조용히 창밖을 두드리는 아침이었다. 민호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초코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다. 이상하지? 너 하나 들어온 것만으로 이렇게 모든 게 바뀔 줄은 몰랐어. 초코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의 무릎에 코를 비었다. 마치 아직 다 안 끝났어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서진은 법적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한 병원에서 심리 상담 봉사를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 민 회장은 은퇴를 결심했고 조용히 말했다. 이젠 초코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구나. 농담이었지만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어느 날 민호는 초코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 한 아이가 다가와 초코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어? 이게 설마 토비 아니에요? 민호는 놀랐다. 토비? 아이의 엄마가 다가와 확인하더니 눈시울을 붉혔다. 정확히 이 얼굴이에요. 우리 오빠가 군인이었는데 몇 년 전 구조견으로 활동하던 개가 있었어요. 그 개 이름이 토비였죠. 폭발물 탐지견이었는데 마지막 작전에서 사라졌어요.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초코는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 살며시 얼굴을 부비며 앉았다. 기억해. 너 기억하는구나. 여자는 울먹이며 초코, 아니 토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희한하긴 했다.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 앉아 초코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넌 그냥 우연히 굴러온 개가 아니었구나. 넌, 넌 누군가의 영웅이었고 지금도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어. 초코는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았다. 좋아. 우리 이 집을 바꿔보자.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널 기억할 수 있는 곳으로.
몇 주 뒤 저택의 일부는 개조되어 토비센터라는 이름의 치유센터로 재탄생했다. 심리상담, 구조견 훈련, 유기견 보호소, 모든 것이 한 마리 개가 사람을 어떻게 바꿨는가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서진도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동물 사이에서 웃음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와 민호 사이엔 아직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제 그 거리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비가 갠 뒤 햇살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어느 날, 민호는 창고 정리를 하다 오래된 여행용 가죽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한참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그 상자엔 낡은 노트와 함께 사진 한 묶음이 들어 있었다. 그는 무심코 한 장을 꺼내보다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게 뭐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민 회장이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군견으로 보이는 개가 당당하게 서 있었고 그 개는 놀랍게도 지금의 초코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뒷면을 뒤집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9년 11월 3일 K라임 토비 내 생명의 은인 절대 잊지 않겠다. 똑같은 이름. 민호는 서둘러 초코를 불렀다. 초코는 조용히 걸어와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앞발로 사진 위에 손을 얹었다. 마치 맞아 나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그날 저녁 민호는 아버지와 맞았다. 사진을 내밀자 민 회장은 입술을 꾹 다물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게 네가 지금 키우고 있는 그게 초코.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건 그냥 우연이겠지. 그러나 초코는 천천히 다가가 민 회장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 세상에 기적이란 게 있다면 이게 그거구나. 며칠 후 동물 행동 전문가는 초코의 귀와 발바닥에 있는 오래된 흉터들을 보고 말했다. 이 개는 아마 구조견으로 오랜 시간 활동했을 겁니다. 지능도 비범하고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게다가 특정 인물과의 감정적 연결이 아주 강하네요. 그날 밤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초코, 아니 토비, 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해온 거야? 초코는 조용히 그의 옆에 누웠다. 눈빛 속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따뜻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가 지켜온 건 단순한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토브가 온 이후 저택은 새 삶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유기견 구조 활동을 시작했고 서진은 심리치료와 동물 매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바쁘게 지냈다. 모든 것이 따뜻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센터 문 앞에 나타났다. 혹시 이 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거기엔 초코, 아니 정확히 토비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위에는 선명히 적혀 있었다. 사라진 K9 구조견 토비. 발견 시 연락 바랍니다. 에넌트 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사진 속 개는 우리 초코하고 많이 닮았네요. 그런데 어디서 이 사진을 구하셨죠? 남자는 눈빛을 피하며 웃었다. 저는 군견 복귀 지원센터에서 일합니다. 이 개는 퇴역 후 개인 위탁되었지만 중간에 실종됐거든요. 찾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 말에 민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눈빛, 말투,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불편한 침묵. 그날 밤 민호는 토비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널 데려가려는 게 단순한 책임감 때문은 아닌 것 같아. 토비는 가만히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고개를 들어 창밖을 향해 으렁거리기 시작했다. 밖에는 그 남자가 다시 저택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그는 어두운 SUV 옆에 서 있었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 민호는 핸드폰으로 멀리서 녹음을 시작했다. 통화 내용은 명확했다. 걔 맞아. 바로 그놈이야. 회장 집에 있어. 이번엔 놓치지 말고 받아가. 놈이 입 열기 전에. 민호는 소름이 돋았다. 놈이 입 열기 전에? 걔가? 입을 연다고? 낮은 목소리로 그날 밤 민호는 서둘러 아버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민 회장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토비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작전, 그건 기밀이었어. 당시 한 인질 구출 작전에서 군 내부에 누군가가 적과 손을 잡았다는 정보가 있었지. 토비는 그걸 셔기츠케테 그리고 갑자기 실종됐어.
모두들 적에게 잡혔다고 믿었지만 그 남자는 토비의 기억을 없애고 싶어 하는 거야. 이 개가 뭘 봤는지, 누구를 기억하는지 그게 두려운 거다. 프래킹. 다음 날 민호는 경찰과 함께 센터에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사라졌다. 차량도 번호도 이름도 가짜였다. 그리고 몇 주 뒤 한밤중 센터 뒷문이 강제로 열렸다. 토비가 먼저 깨어나 뛰쳐나갔고 경보가 울리기 직전 민호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토비가 그를 밀쳐내며 자신의 몸으로 칼을 막았다. 토비! 칼을 든 침입자는 도망쳤고 피를 흘리는 토비를 안고 민호는 절규했다. 응급실에서 민호는 초코의 몸을 꼭 안고 울었다. 안 돼. 너 또 날 구하려고. 제발 버티자. 우리 모두 널 기다려. 병원의 차가운 불빛 아래 토비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는 말했다. 지금은 깨어 있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민호는 밤새 곁을 지켰다. 서진도 묵묵히 앉아 토비의 앞발을 잡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토비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토비? 그 순간 토비는 갑자기 일어나듯 으르렁거리더니 정확히 병실 구석의 CCTV를 향해 짖기 시작했다. 며칠 후 민 회장은 민호에게 오래된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건 그 작전 후 남은 보고서야. 이제 너도 알아야 한다. 상자 안에는 군사작전 문서, 사진, 메모가 가득 들어 있었다. 민호는 그중 하나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네 명의 남자와 토비가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의 얼굴에 민호는 숨이 멎었다. 이 사람 센터에 왔던 그 남자야.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민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사람은 군 내부의 이중 스파이로 의심됐던 인물.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조용히 제대처리 처리됐고 이후 행방불명. 토비는 바로 그 작전에서 그 남자의 배신을 감지하고 공격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공격을 받은 토비는 실종되었고 남자는 오히려 피해자처럼 빠져나갔던 것이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면 민호는 중얼거렸다. 토비를 없애려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니까. 그때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토비가 뭔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병실. 토비는 고요히 앉아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민호의 옷자락을 물고 바닥에 숨겨진 타일 하나를 향해 끌었다. 응? 뭐야 이건? 타일을 열자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민 회장이 놀라 눈을 떴다. 이건 그때 실종됐던 증거 저장 장치. 토비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USB를 열자 그 안에는 작전 중 몰래 촬영된 음성 파일과 영상이 담겨 있었다. 거기엔 그 남자의 배신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토비야, 넌 내가 누군지 알아봤지. 하지만 넌 이제 기억 못할 거야. 안녕. 그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직접 독극물을 준비하는 장면까지. 민 회장은 고개를 떨궜다. 우린 지금까지 진실을 모르고 살았어. 하지만 이 개 한 마리가 모든 걸 밝혀냈다. 그날 밤 뉴스에는 특종이 올라왔다. 10년 전 작전의 진실, 전직 고위 간부의 배신 영상 발견. 토비는 조용히 민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는 이제 진짜로 자신의 기억을 되찾았다. 그리고 복수가 아닌 정의를 지켰다. 민호가 USB를 경찰에 넘긴 지 일주일,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떠들썩했다. 군 내부에 잠입했던 이중 스파이, 민 회장 암살 기도 정황까지 확인. 하지만 그는 사라졌다. 증거가 밝혀졌지만 사람은 사라졌다. 그날 밤, 민호는 집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토비는 조용히 그의 곁을 걷고 있었고 별빛은 둘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 순간 토비가 멈춰 섰다. 털이 곤두서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낮고 날카로운 으르렁거림이 터져나왔다. 왜 그래, 토비야? 그리고 총성이 울렸다. 퍽, 퍽. 토비는 순식간에 민호를 밀쳐냈고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정원 나무 뒤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역시 그 남자의 목소리. USB 영상 속 그 목소리.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겠지. 그러나 토는 총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총을 들고 다가왔다. 넌 나를 망쳤어. 이 개 때문에. 둘 다 끝내주지.
그러나 토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몸을 낮추고 적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읽고 있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손에 있던 작은 돌멩이를 움켜쥐었다. 1초, 2초, 그리고 동시에 움직였다. 민호가 돌을 던지는 순간 토비는 날아올랐다. 콰직, 팍! 총은 바닥에 떨어졌고 토비는 그 남자의 팔에 물고 늘어졌다.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던 그는 결국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 민호가 다가와 그를 제압했고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이 도착한 후 모든 상황은 빠르게 정리됐다.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민 회장에게 있었던 수많은 위협과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기자들은 외쳤다. 한 마리 개가 백만장자의 목숨을 구했다. 며칠 뒤 민호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토비 재단을 설립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받습니다. 재단은 구조동물들의 재활, 교육, 훈련을 지원하며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날 저녁 조용한 정원. 민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다. 토비가 옆에 다가와 조용히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고맙다, 토비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토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고 그의 눈에도 작은 빛이 흘렀다. 몇 달이 흘렀다. 토비는 이제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다. 신문마다 방송마다 그 이름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그를 기적에게 가라고 불렀다. 하지만 토비 자신은 그저 조용히 민호의 곁에 있을 뿐이었다. 어느 따뜻한 날, 어느 따뜻한 봄날 토비 재단의 첫 번째 센터가 개장했다. 이름은 약속의 집. 여기는 상처 입은 이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대신 들어주는 곳이죠.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첫 입소 동물은 버려졌던 늙은 shepherd 한 마리였다. 사람을 무서워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다. 그 아이 곁에 다가가 토비는 그냥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이 그저 함께 있었다. 며칠 후 늙은 shepherd는 조심스럽게 토비의 꼬리를 흔들었다. 그 장면을 본 민호는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짜 영웅이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어느 늦은 밤, 민호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혼자 남았을 때부터 썼던 편지가 담겨 있었다. 토비야, 네가 내 삶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벗었고 누군가를 믿는 법을 배웠단다. 너는 내 가족이자 나의 기적이었어. 그는 편지를 봉투에 다시 넣고 옆에 놓인 새 책 위에 올려두었다. 책 제목은 토비, 한 마리 개가 바꾼 세상.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모두가 너를 기억하겠지.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센터를 부드럽게 감쌌다. 구조된 강아지들이 마당에서 뛰놀았고 봉사자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토비는 익숙한 자리, 민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려 그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잘했어, 토비야. 정말 잘했어.